기후현 도미카조의 유령단지. 홍코와, 즉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로 유명한 영능력자 시모 요시코시도 방문했던 폴터가이스트 단지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 기후현의 시형주택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메인 미디어가 보도한 것으로 일본 전체가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을 아십니까? 심령 보도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대개는 스포츠 신문 등에 실리는 조작 냄새가 나는 가십거리들이 중심이었죠. 그러나 이 소동은 마이니치 신문, 주간 아사히, 급기야에는 뉴스에까지도 방송이 되어 일본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열기를 띄웠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일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로 발전한 것일까요? 다카하타 주택에서 발생했던 심령 소동을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하죠. 다카하타 주택 완성 후부터 괴기현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되었던 단지는 기후현 도미카조, 인구 약 6,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1998년 공사비 4억엔을 들여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4층짜리 건물인 시형 아파트가 완성됐습니다. 최대 24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주변은 논밭이 펼쳐진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임대료도 약 3만엔 정도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입주 희망자가 쇄도했고 완공 후 불과 한 달 만에 24세대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 후 입주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런 다카하타 주택에 전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전 세대가 입주한 1999년 4월경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은 일부 세대에서 천장 쪽에서 다다다 하는 뭔가가 뛰어가는 소리, 그리고 뭔가가 대굴대굴 쓱쓱 하는 끊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정도였죠. 그 후 불쾌한 소리는 점점 심해져 벽 속에서 쓱싹 쓱싹 하는 톱질을 하는 듯한 소리, 쾅 하고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 등 입주민들은 다양한 괴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심야 시간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상한 소리라고는 해도 설명은 될 것 같네요. 뭔가가 달리는 소리는 작은 동물의 소리일지도 모르고, 신축 건물이 팽창 수축하며 뒤틀리는 소리, 톱소리에 관해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주민 중 일부가 DIY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해한 현상은 소리뿐만이 아니고 2000년 오복 무렵에는 사태가 급속히 악화돼 갑니다. 괴이한 소리만이 아니라 마침내 물리적으로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샤워기나 수도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TV 채널이 갑자기 바뀝니다. 종국에는 욕실에 드라이기가 켜져서 확인하러 갔더니 콘센트가 빠져 있는데도 뜨거운 바람을 뿜어냈다는 등, 마치 공포영화 같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란 것은 특정 장소에서 물체가 저절로 이동한다든가, 물건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발광, 발화 현상 등이 자주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현상으로 유튜브에서 폴터가이스트를 검색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았던 404호에서는 찬장의 유리문이 갑자기 열리고 평평한 접시가 옆방까지 약 2m 정도로 날아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튀어나온 충격으로 깨졌다는 찻잔은 정확한 직사각형으로 칼로 절단된 듯 깨져 있었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101호실은 1층 동쪽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 사는 남자의 집에서는 커튼이 열리는 소리가 나 남자가 보러 갔더니 아무도 만지지 않는 커튼이 4단계에 걸쳐 서서히 열렸다고도 합니다. 괴기현상은 순식간에 일부 세대에서 단지 전체로 번져 24세대 중 10세대가 서둘러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추첨으로 입주할 정도로 대인기였던 신축 주택에서 약 반수에 해당하는 세대가 집을 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
물리적인 괴기현상 보고 사례는 이렇게 정리해두기로 하죠. 수도나 샤워기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나온다. TV의 채널이 저절로 4번 채널로 바뀐다. 드라이기가 저절로 켜진다. 선풍기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박혔던 압정이 튀어나온다. 찬장에서 수평으로 2m 정도 거리를 접시가 날아간다. 신발장이나 커튼이 저절로 열린다. 아무도 없는데 현관 자물쇠가 철컥대며 울린다. 현관문이 저절로 열린다. 밖에서 빈 깡통이 날아들어온다. 가스레인지의 불이 저절로 켜진다. 베란다에 가면 나침반이 회전한다. 베란다에 놓았던 꽃이 금방 시들어버린다. 목격이 많은 장소에서 카메라 셔터가 계속 눌린다. 게다가 다카하타 주택에서는 폴터가이스트 연성과는 별도로 귀신 목격담도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았던 건 흰 옷을 입은 30대 정도의 여자 귀신의 목격담입니다. 당시 봤다라는 증언이 자주 보고돼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렸다고 하네요. 주된 목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참에 서 있었다. 비상구에서 봤다. 찬장 유리에 여자가 비쳤다. 바깥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서 봤다. 집 안에 앉아 있었는데 30초도 안 돼 사라졌다. 그 밖에는 각 세대의 베란다에서 흰 그림자 같은 게 움직였다. 심야에 계단에서 검은 머리에 회색빛이 도는 옷을 입은 여자를 봤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마 한밤중이라 흰 옷이 회색 톤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창밖으로 패잔 무사의 머리가 날아다녔다는 것이나 미닫이 문을 열었더니 눈앞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의 귀신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혼령에 관해서는 3살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천장에서 얼굴만 내밀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몫의 과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샴푸를 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어 화장실에 못 간다고 운다. 이것은 물론 실제의 조부모와 관계없이 어른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노는 3살 아이의 말인 겁니다. 당시 자치회장이었던 다나카 씨 앞으로 귀신을 봤다나 괴기현상이 일어났다라며 밤낮 없이 매일처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단지 벽 안에 뭔가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난감해진 다나카 씨는 정색하고 동사무소의 담당자와 상의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건설과 직원과 시공업체들이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훗날 직원들은 분명 이상한 소리가 났다 라고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적어도 원인을 모른다면 기도사를 불러서 앵마기를 할 수 없을까 하고 제안했죠.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줄 수 있겠냐고 상담했습니다만 지자체가 굿 등의 종교적 행위를 행할 수는 없다 라며 일축해버려 그 뒤로도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많았던 4층 주민인 미즈노 히로미 씨는 불만이 있으면 스스로 집을 지어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열을 올리는 주민들과 냉정한 관공서의 대응은 온도차가 극심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도 귀신 목격은 계속됐고 평정심을 잃은 자치회장인 다나카 씨는 호신을 위해 목검을 상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원인인 경우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결국 관공서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이성을 잃은 주민들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 중 풍수, 사찰 등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밝혀낸 결과 영적 장애는 근처에 있는 고분이 귀신들이 다니는 영도로 그게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도미카조의 역사는 오래되어 일본의 제일 오래된 호적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7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차우스 야마 고분
등에 전방 후원분이라는 특수 형태의 고분이 있고 신사나 사찰 등의 역사적 건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가의 조사에서도 원인이 나오질 않으니 평정심을 잃은 사람들이 보면 오컬트적인 뭔가가 원인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주민들은 불가사의한 현상을 위령하고 수습하기 위해 9월 30일 온다케 본교의 기도사를 불렀고 다음 달 10월 15일에 액마기 의식을 집행하기로 합니다. 단지 앞 광장에서 구판이 벌어집니다. 소환된 기도사는 단지 광장 중앙 부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 30년 정도 전에 목을 메고 죽은 여성의 영가가 있다. 그 여자의 저주다. 이 영시를 들은 오랜 주민들은 서로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27년 전, 아직 단지가 세워지기 이전의 이야기. A동 입구 근처에서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목을 매 죽은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광장의 원형으로 된 장소 부근이 영시된 장소입니다. 지금은 대신에 산딸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영시 후 곧바로 이 자리에 화강암으로 위령비를 세워 여성의 영혼을 공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괴기 현상이나 귀신 목격담 현상은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너무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렇지만 이사도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지인의 집에 의지하는 등 단지 밖으로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이 일련의 에피소드가 지방신문인 주니치 신문에 실립니다. 귀신인가 주민 피난 소동, 기도사를 불러 액마기. 여기에는 언론사 각사도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사건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주간지 기자나 TV 크루까지도 앞다퉈 취재에 몰려든 것이죠.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마이크 세례가 퍼부었고 야간에는 광장이 조명으로 인해 나처럼 밝았습니다. 주간 플레이보이지 기자는 괴현상이 빈발하는 집에 묵으며 공포체험 르포를 강행했죠. 기미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음성 마이크를 세팅하면 밤중에 벽을 치는 듯한 소리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머물 때 귀신이 목격되었다는 장소에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저절로 켜지며 도는 드라이어나 머리가 떠다니는 게 목격된 장소에서는 카메라 셔터가 멈추지 않는 현상 등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실 사진은 그때 찍힌 사진에서 심령 사진도 있다는 건데요. 진위야 어떻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사진은 주간 플레이보이지 2000년 11월 14일 호입니다. 이쪽의 의뢰로 이타코로 유명하다는 나카무라 유미씨가 감정한 사진입니다. 이타코란 도호쿠 지방 북부의 무녀입니다. 문 앞에 머리가 짧은 백발에 눈이 큰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3살 아이가 말하던 할아버지는 이 노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진도 같은 호에 실렸고 나카무라 씨가 감정한 겁니다. 사진 좌측에 번뇌에 찬 표정의 패잔 무사 같은 머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 본바로는 20대의 남성이 몇백 년을 성불하지 못하고 지방령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TV 방송국에서는 특집이 편성되어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이 행해졌죠. 건축 전문가와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 교수, 영능력자인 오다 무도 씨와 에하라 히로유키 씨도 다카하타 주택을 방문합니다. 전문가는 각자의 지론을 전개시켜 나갔습니다만 가장 설득력이 있던 것은 소리 조사관이라고 불리던 일본 음향연구소의 스즈키 마사미 소장이 말했던 워터 해머설입니다. 다카하타 주택은 수돗물을 펌프로 옥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드문 스타일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본 음향연구소의 스즈키 마사미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은 수도관 속이 상당한 고압력으로, 예를 들자면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1층에서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수도관 내 압력이 순간적으로 내려가고 그 반작용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때 관내 압력이 변화하고 정제파라고 불리는 파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점은 이 정제파라는 것에 의해 통통이나 깡깡 하는 괴이한 소리나 수도나 샤워기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 등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드라이기에 콘센트가 빠져 있는데도 도는 현상에 대해서는 나고야 대학 전기공학 전문가인 오쿠마 시게로 교수가 드라이기 내부 콘덴서에 남아있던 전기로 인한 오작동이라는 지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TV 방송국이 데려왔던 전문가들은 자기의 지론만을 펼칠 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되지 못했죠. 이러한 와이드쇼 계열의 TV 프로그램의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도 스테이션 등의 딱딱한 뉴스 프로그램까지 진지하게 다카하타 주택의 소동에 대해 보도한 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 스테이션에서는 괴소리를 녹음한 테이프까지 공개하며 이것은 심령현상인가?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각 미디어가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인해 다카하타 주택 심령 사건은 단숨에 전국구가 되어버렸죠. 마치 공포영화에서 영능자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지고 소동이 일어나니 보도는 각축전을 치르며 마침내 다카하타 주택의 좌충우돌 심령극도 마지막 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보도가 나가게 되면서 전국에서 자칭 영능력자나 종교단체가 차례차례 나타나는 사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사를 불러 액막에 의식을 하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 10월 24일 오전 다카하타 주택에 자칭 영매사라는 대여섯 명의 집단이 몰려왔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괴상한 모습의 남자들은 당시 자치회장이었던 다나카 씨에게 시코쿠에서 왔다며 주부들을 A동에 가까운 집회소에 모아놓고 뒤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수백의 영가가 보인다. 봐라! 저곳에도 있다. 주민들의 공포를 부추긴 후 괴이한 주문을 영창하며 그 멤버 중 한 명에게 강령시켜 다카하타 주택에서 일어나는 심령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백 년 전에는 처형장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 그 뒤로는 이곳은 공동묘지가 되었고 이윽고 그곳을 밀어 땅에 묻히게 된 것이다. 모였던 주민들 중 하나가 접시나 찻잔이 날아다녔던 건 왜 그런 거죠? 라고 묻자 그것은 수리검으로 죽임당한 사람이 원통함을 호소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 자칭 영매사들은 대규모의 액막이를 하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라고 해서 주민 중 한 명이 돈이 든다고? 했더니 성의입니다. 라고 대답. 그러자 다른 주민이 성이라면 1엔이라도 좋아요? 하자 100만엔 단위로 해야죠.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너무 높은 단위의 청구 금액에 황당했던 주민들은 모두 그냥 집회소를 떠났죠. 다음날인 25일에 주민들이 일어나니 24세대 전부 문에 섬뜩한 주문 같은 글씨가 쓰인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기분이 나빠 불안해지기만 했죠. 또한 규슈에서 봤다는 남자는 인근 숲에 있는 시족신의 사당의 영도를 거물로 막은 게 원인이요. 라며 주민들 집을 방문하며 방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게다가 TV 방송국이 데려온 영능력자는 이것은 홀령의 짓이 아니다. 단언하며 마음을 차분히 잡고 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제멋대로 지론을 펼쳐 주민들을 크게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칭 영능력자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몰려온 영능력자나 종교단체는 거의 10팀에 30명 이상이 이르렀고 명함의 수는 300장 이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난리였던 거죠. 차례로 영매사가 나타나 재령하는 모습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의 클라이막스 그 자체였다는. 방문한 영매사들 대부분이 무상으로 액마기를 제안했으나
이름을 팔 목적이나 영리 목적의 엉뚱한 영능력자에게 불안감이 부추겨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액을 지불하고 말았던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앵마기를 해줬던 영매사들조차 방송국에만 나온다면 공짜로도 해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유명한 스피리추얼 카운슬러인 에하라 히로유키 씨나 오다 부도 씨, 그리고 다른 영능력자 등이 말한 심령현상 원인은 꽤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검으로 죽임당한 닌자의 혼령. 이곳은 수백 년 전에는 처형장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의 원념, 전국대의 부장이나 잡병들의 혼령이 배회하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검은 삼각 우산을 쓴 대포부대의 혼령, 물귀신 저주,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의 저주, 콜레라로 죽은 수천 마리의 소, 돼지의 혼령이 괴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자기가 만든 칼로 참수당한 장인의 원념,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자의 원념, 2명의 포르투갈 선교사가 원인. 전국시대를 생각하게 만드는 혼령이 많지만 실은 도미카조 역사에 의하면 다카하타 인근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가 다카하타산, 현재 도미카조 다카하타 북단에 본진을 두고 싸웠다는 사실도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영능자 중에서 칼 장인의 혼령과 포르투갈 선교사의 혼령의 원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알지만 당시엔 아직 신진기회였던 진원종의 아사리인 시모 요시코 씨인 겁니다. 시모 요시코 씨의 영시에서는 이 다카하타 주택에서 일어나는 영적 장애는 이하 4채의 혼령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든 칼로 시범 참수를 당한 장인,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자, 포르투갈 선교사 2명. 11월 28일부터 30일에 걸쳐 제자 10여 명을 거느리고 정화를 행했습니다. 정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녀의 저서인 시모 요시코의 악령 퇴치, 일본 제1의 영능력자의 파워 장렬에 쓰여 있습니다. 저서에 따르면 시모 요시코 씨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장장이와 무고로 처형된 남자, 그리고 포르투갈인 2명의 억울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때는 제자들조차 반신반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에 도착한 뒤 행한 영시에서 시모 요시코 씨는 역시 그 넷의 소행이다 라며 혼령들은 빵이 먹고 싶다, 와인을 마시고 싶다, 성경을 달라 라며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그 후 설법을 한 후 주문을 일갈하자 넷의 혼령들은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재령되었다고 합니다. 재령 후에는 주민들이 앵마의 의식으로 세웠던 위령비를 보고 이것이 저금령들을 불러 모은다 라며 철거를 제안했다네요. 여담입니다만 위령비를 철거한 것으로 당시 자치회장이었던 다나카 씨는 요통을 일으켜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영능자들을 제쳐두고 재령을 성공시킨 시모 요시코 씨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일약 시대의 인물이 되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영매사가 되었던 거죠. 시모 요시코 씨의 재령 후에도 괴기현상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근근히 계속됐다고 합니다만 2002년 무렵을 마지막으로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후에도 일부에서 귀신 목격 증언이 있어 아이가 투구를 쓴 아저씨와 같이 밥을 먹었다 라는 새로운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됐다기보다도 매스컴 관계자들이나 보도 각축전이 사라져 조용해졌다는 쪽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시형 아파트 자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소동의 중심이 되었던 A동 이외 B동, C동도 건설되어 도미카조 관공서 홈페이지에서도 가끔 주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동 4층 집은 안정이 되지 않았는지 꽤 자주 입주자 모집 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환 퇴마, 야행 카를라 춤춘다 의 원작자로 스피리추얼 계통 공포 만화가인 나가코보 다카카즈 씨는 기후연의 유령단지 사건 뒤에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 완전판을 집필했습니다. 나가코보 씨에 의하면 4층 높이 부근에는 신이 다니는 길이 있어 여러 부유령들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제일 피해가 심했던 404호와의 관계성도 궁금해집니다. 나가코보 씨의 저서에서 다카하타 주택을 건설하면서 예로부터 이어져 오던 신의 영도를 막아버려 저주를 받았다 라고도 합니다. 영화 잔해에서도 거론되고 있었는데 물건이나 건물에 홀령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그 자체에 영혼이 모인다는 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다카하타 주택도 어쩌면 토지에 어떤 일이 있어 영적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다카하타 주택에 뭔가가 있다면 서로 잘 공존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너무도 유명한 구 이누나키 터널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누나키 터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후쿠오카현 북부에 있는 이누나키 고개, 즉 이누나키 도오계를 지나야만 하죠. 수많은 심령현상의 목격담들은 물론 잔악한 살인사건이나 사체유기 사건 등도 있던 이 장소는 다가가면 무사히는 돌아올 수 없다는 말조차 돌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누나키라는 말의 뜻은 개가 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유래는 아주 옛날에 한 사냥꾼이 이 고개에 사냥을 왔을 때 사냥개가 너무 지저대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 바람에 화가 나서 그 사냥개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직후 눈앞에 5m는 될 법한 큰 뱀이 나타났고 사냥개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건가 하며 사냥꾼은 크게 후회했고 그 후 개의 공양을 위해 사냥꾼은 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이누나키 고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땅은 1000년 정도 전에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펼쳐놓았던 결계가 벌어져 악령이나 저금령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심령 스팟으로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본래의 토지 자체에도 좋지 않은 기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구 이누나키 터널은 이누나키 고개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어떤 흉악한 살인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누나키 터널 소살사건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1988년 12월 7일 어느 건실한 청년이 이 터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청년이 신호대기 하던 중 5명의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퇴근길이었던 청년은 당연히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나 소년들은 말도 되지 않게 그 말에 격분해 청년을 그 자리에서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 후 납치합니다. 5명의 소년에게 폭행을 당했던 청년은 소년들이 잠든 사이 어떻게든 한 번은 달아났지만 바로 잡혀 더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친 것에 격분한 소년들의 폭행은 점점 심해져갔고 청년은 렌치 등의 공구에 맞고 결국 이누나키 고개에 있는 구 이누나키 터널까지 끌려갔답니다. 휘발유가 온몸에 뿌려진 데다 손발이 묶이고 돌로 머리를 맞고 그래도 죽지 못한 청년에게 소년들은 불을 붙였습니다. 청년은 격렬한 몸부림을 치다 비명을 지르며 터널 입구까지 달려간 뒤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바로 죽을 수도 없이 괴로워하다 죽어간 청년의 사인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터널 입구에 블록이 쌓여 있어 차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네요. 여기서 실제로 이 구 이누나키 터널에 담력 시험을 갔던 사람들의 체험담을 한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4인조로 이 구 이누나키 터널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A와 B, 그리고 저와 C, 이렇게 두 개조로 나뉘어 차례로 터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터널에 들어선 A와 B의 모습이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무렵 터널 밖에서는 공포를 부추기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내리는 비였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이미 돌아가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죠. 터널 밖에서 기다렸던 건 고작 몇 분.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A와 B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마침 제 옆에 있는 C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C는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라고 몇 번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의 대답이 없는 것 같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러고 보니 여기 통화권 이탈 지역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 참에 터널 안에서 A가 우리를 향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교대다. 그 순간 통화 중이던 C의 안색은 새파랗게 질려 황급히 터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둘러! 돌아와! 잡혀간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멍하니 있었는데 터널 안에 있던 B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네 발로 기어 A에게서 도망치는 B의 모습에 A도 당황해 B의 어깨를 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영문도 모른 채 달려서 차 있는 곳으로 도망쳤더니 C가 제일 먼저 운전석으로 올라탔습니다. 뒤늦게 A와 B가 차에 탄 것을 확인하고 C는 서둘러 유턴해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 순간 앞유리가 갑자기 쾅! 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A와 B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두둑, 우둑. 뭔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소리가 납니다. 이젠 저도 그걸 느끼고 앞 유리창을 봤더니 거기에 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을린 듯한 시커먼 사람 같은 게 새하얀 눈만을 두리번거리며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창에부터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머리를 가끔, 그것도 180도는 꺾이고 그게 꺾일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하는 섬뜩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은 미쳐서 소리를 질렀고 공포에 질린 C가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고개를 전속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건 앞유리창에 달라붙은 채 이번에는 머리를 창에 부딪히듯 하며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쾅, 쿵, 빠각. 계속 머리를 박아대는 소리가 뭔가가 박살이 나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로 변해갑니다. 드디어 앞유리에 금이 갔고 그 무언가는 틈새로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C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됐는지 결국 차는 도로 옆에 있는 나무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만 패닉에 빠진 우리들을 힐끗 보고 C는 망설임 없이 후진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차체 뒷부분도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트렁크가 열린 것 같았는데요. C를 뺀 우리 셋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C만이 용감하게 차를 몰았고 몇 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C가 일단 신터널 쪽까지는 왔으니까 라고 해 우리는 조심조심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뭔가의 모습은 이미 없었고 차는 신도로를 달리고 있어 우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장소까지 돌아오자 저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씨가 처음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전화에서 빗소리가 들리고 있었어. 우리가 있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서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A가 야 교대다 하는 소리가 터널 속하고 전화 양쪽에서 들려왔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A하고 B 쪽을 봤더니 A의 뒤쪽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 14살 정도 되는 여자애였던 것 같아. 그 애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보여서 소름이 돋은 거야. 지금 나한테 전화를 건 건 그 아이구나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 여자애 목을 좌우로 우두둑 우두둑 꺾는 게 아니겠냐? 턱 쪽이 위로 올라갈 정도로 목이 꺾이더니 머리가 거꾸로 된 채 A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C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봤어 라고 B가 새파랗게 질려서 말했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위험하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장소였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C. 오늘의 경솔한 행동을 모두 반성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우리는 파랗게 질려 차를 출발시켰고 귀가를 서둘렀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초가 되어 차로 역까지 가게 되었고 차 주인인 A만이 차에 올라 돌아갔습니다. A를 3명이 배웅할 때 C가 중얼댔습니다. 지금 트렁크 닫혀있네? 그러고 보니 아까 나무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열려있었을 텐데요. 확인하고 싶어도 A는 이미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A는 실종됐고 그 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체 어디로 가고 말았던 걸까요? 신 이누나키 터널은 지금도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같은 이누나키 고개 안에 있어서 귀신 목격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개를 몇 번 이용했던 남자의 이야기로는 과거에 3번 정도 여자 귀신이 뒷좌석에 탄 적이 있었고 고개를 빠져나오자 어느새인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 터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 부스에도 밤이 되면 여자 귀신이 보인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어쩌면 똑같은 여자가 계속 떠도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2001년에는 이누나키 고개로 담력 시험을 갔던 5명의 소년이 돌아오던 도중 사고가 나서 그중 4명이 사망했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누나키 터널 소살 사건. 그 범인이었던 소년들과 신기하게도 같은 숫자입니다. 뭔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또한 이누나키 고개에는 이누나키 마을이라는 도시전설 같은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도 시대부터 심한 차별을 받던 촌락이 외부와의 접촉을 계속 거부하며 지금도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다던가요. 지도에도 실려있지 않다는 그 마을 입구에는 이 앞으로는 일본 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간판이 있고 들어가려고 하면 도끼를 든 마을 사람들에게 습격당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들어갔던 커플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했던 구 이누나키 마을과는 관계가 없어 소문이 소문을 불러온 도시전설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을 증거도 없어서 재미삼아 찾으러 가는 건 그만두는 쪽이 좋겠네요. 2020년에는 도에이 배급의 영화 이누나키 마을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울링 빌리지라고도 합니다. 감독에는 공포영화의 1인자인 히미즈 다카시 씨가 기용되었습니다. 대표작은 주온, 토미에 등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명망이 나 있습니다. 오두막에는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휴대전화가 통화권 이탈이 된다. 등 일본 심령 스팟 중에서도 항상 최고로 불길한 심령 스팟으로 이름이 올라있는 이누나키 마을.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삼아 발을 들였다간 무사히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치현 심령 스팟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건 역시 삼각의 집일 겁니다. 삼각형으로 된 토지에 세워졌다는 이유로 삼각의 저택이라고도 합니다. 아이치현 아마시 지모쿠지에 있어서 지모쿠지의 집이라고도 불리며 외관이 노란색이라는 것으로 노란집 또는 옐로하우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접해 있어 주행 중 슬쩍 보면 일반 집처럼 보입니다만 그 외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흉가 물건입니다. 중부지방 최대의 공포로도 불리는 심령 스팟이 된 건 대체 왜일까요? 조사해보면 마치 공포영화 주온에 등장하는 가야코의 집 그 자체. 혹시 이 집을 모델로 해 영화 주온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짐작하게 됩니다. 이사 오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차례로 불행하게 만드는 저주들. 심령 스팟으로서도 너무도 유명한 폐해 때문인지 수많은 소문은 사실인 것도 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포함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원래는 이 삼각의 집이 세워진 땅과 그 주변 일대는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 후 묘지가 이전되어 주변 일대는 빈터가 됩니다. 그 땅에 어느 노파가 작은 과일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일 가게도 어느새 나가게 되어 다시 빈터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땅은 구획 정리되어 몇 채 주택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공동묘지를 이전할 때 고사 등에 충분한 공양을 하지 않았었는지 이 집에 그 후 일어나게 되는 꺼림칙한 여러 사건의 원인이 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양된 주택이 들어서는 도중 삼각형으로 된 땅이라는 것도 있어 이 삼각의 집이 세워진 땅만이 오랜 시간 팔리지 않고 남아있었죠.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80년대에 한 젊은 부부가 이 삼각형 땅을 구입해 지금의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진위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집을 지으면서 이유는 몰라도 2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는 부부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평온했던 나날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거주자였던 집주인인 남편은 도박에 미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은 붕괴되고 화목했던 부부는 어느새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적 한계를 넘어선 아내가 남편을 찌르고 그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최초 입주자였던 이 부부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썰이 있는데요. 거품경제 붕괴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썰, 부부 중 한쪽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썰, 사고사였다는 썰 등 몇 가지가 있어서 확정적인 것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평상적인 죽음 쪽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그 부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빈집이 된 이 삼각의 집으로 그 후에도 새로운 가족이 들어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총 6의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짧으면 3일, 길게는 1년 이내로 이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살다 죽었던 부부의 원념인지 나머지 거주자들도 부부 둘만이 들어와 살았다고 하네요. 현관 앞에 여성의 혼령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과거에 귀신이 나온다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어느 방송국에서 심령프로 촬영을 왔었습니다만 그때 동행했던 영능자였던 고 기보 아이코 씨가 이 집에는 못 들어간다며 촬영을 거부 또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방송은 사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고야 TV가 제작했던 공포 특촬물 드라마 댐드 파일에서도 이 삼각의 집을 소재로 한 기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이유로 이것도 사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되돌려보죠. 처음에 부부가 불행을 겪고 빈집이 되고 5년 정도 후 한 다른 부부가 입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반년 정도 만에 이 집을 나가고 맙니다. 일설로는 그 부부는 정신질환을 앓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뭔가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된 이 삼각의 집에 또다시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게 되죠. 이쪽도 부부가 들어봤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집을 나갔습니다. 전출의 이유로는 귀신이 나온다라는 분명한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왔던 부부 6쌍 모두가 불행한 원가로 인해 서둘러 삼각의 집에서 나갔다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먼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반자살, 극단적 선택, 사건 등 이렇게까지 계속되는 건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경위를 돌아보며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양상을 보면 점점 귀신의 집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담입니다만 이 집 2층 창문에는 여성이나 아이의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는 피투성이가 된 침대가 남아있고 이것도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쳤던 건 주인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동반자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 경찰관 2명 모두 정신이 이상해졌고 한 명이 그대로 발작하다 사망, 다른 한 명은 폐인처럼 변해 일생을 병원에서 보냈다 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사건은 또 있는데 몇 년 전 폐허로 변한 이 집에 담력 시험하러 들어왔던 젊은이가 귀신이 들려 이상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도 미친 듯이 마당 쪽을 향해 누구야? 누구냐고? 하며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도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겠네요.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지금 보시는 사진에 벽돌을 쌓아 올린 위쪽에 중년 남성의 홀령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집에 차례로 재앙이 닥치는 걸까요? 그것은 삼각형이라는 땅이라는 게 원인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삼각형 땅이라는 건 풍수, 지리학적 길흉, 집의 관상에 있어서 전부 최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길한 방 배치나 가옥, 토지라는 것은 옛날부터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계속해서 살다간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쉽고 나쁜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묘지였던 땅에 충분한 공양도 하지 않고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게 악령을 불러 모으는 원인 중 하나인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집의 귀신 목격 증언과 함께 저주받은 집인 삼각의 집 저택 내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터가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들어가길 주저하면서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새하얀 먼지가 쌓인 그리고 뭔가가 있었던 걸 치운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살던 주인의 말로는 이상한 소리가 빈번하게 울리고 물건이 움직이거나 수도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나오는 등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났고 심야 시간대가 되면 2층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가 뛰어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도 났으며 욕실 샤워기에서 피처럼 붉은 물이 나온 적도 있고 집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괴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주인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겠네요. 그리고 현관 앞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홀령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상가의 집 근처를 산책하면 아기의 목소리가 폐가 안에서 들려온다는 증언도 있고 어쩌면 과거에 이 집에서 불행을 겪었던 부부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가족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샤워기에서 피 같은 물이 나왔다는 바로 그 욕실입니다. 폐가가 되고부터는 집안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고 폐가에서 담력 시험을 한 분의 말로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고장이 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귀신 목격 증언이 많은 장소에서는 전자파에 혼란이 일어난다 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 강한 전자파에 의해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1층은 거실, 일본 식빵, 세면실, 욕실, 화장실, 응접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는 마치 쇼와 시대 같은 분위기네요. 각각의 방 배치가 좁아서 그런지 불쾌한 압박감이 있어서 안정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가스나 수도 배관 업체 사람들 안에서도 이 집은 유명해서 당시 아직 이 집에 사람이 살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만 시공 의뢰가 있어도 업자 쪽이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의뢰를 거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거절할 만한 어떤 섬뜩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집 주인이 집을 나가고 다음 입주자를 찾고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모집 전에 리모델링을 시도했는데 공사에 관련됐던 업자가 일주일 내로 죽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완전 빈집이 되었으면서도 리모델링도 하지 않은 채 입주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럼 심령현상이 다발하는 2층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계단 중간에 오브 같은 게 찍힌 바람에 위로 올라가는 걸 주저하게 됐습니다. 괴현상을 목격한 사람의 말로는 빨간 불덩어리 같은 게 이 삼각의 집에서 나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오브가 그 정체일까요? 2층에 올라가니 좌우로 2개의 방만이 있는 것 같네요. 두 방 모두 비좁고 압박감이 있어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는 옷장 같은 큰 벽장이 보입니다. 귀신이 나오는 집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게 옷장이라 귀신이 금방이라도 기어나올 것 같습니다만 주인이 있던 무렵에는 그런 목격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2층 창문이 있는 곳에는 새하얀 얼굴을 한 여성 홀령의 목격담이 다수 있습니다. 창문 근처에 찍혀있는 하얀 발광체 같은 오브는 뭘까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집안을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나타나기 직전에 오브가 나오는 현상은 자주 듣는 이야기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오브가 찍히는 그런 장소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면 엄마로 보이는 홀령과 아이의 홀령이 난간을 붙잡고 웅크리고 있다는 그런 목격담도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갈 때는 불시에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계단을 올라 왼쪽 방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피투성이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침대 윗부분과 옆부분에 분명히 검붉은 얼룩이 보입니다. 왜 과거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집에서 이런 음산한 사건을 연상시키듯이 가구조차 치우지 않고 있나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만 실은 이 가구나 집이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연 있는 물건은 구 제2조 동사무소의 주도로 2번 해체 공사를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부동산 회사에 권리가 인도되어 회사 관리하러 들어갔습니다만 관리하던 부동산 회사의 당시 사장도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철거되지 않은 건 재앙을 두려워해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로 영화 주원에 등장하는
가야코의 집 그 자체네요. 거리에 접해 있어 입지 조건도 너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집 자산 가치는 2002년 기준으로 겨우 200만 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15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마침내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 이 삼각의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구석에는 지금도 귀신이 서 있을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김에 다 건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너무도 유명한 키사라기 역입니다. 투채널의 오컬트 게시판에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스레에 투고되었던 게 지금도 회자되는 도시전설입니다. 항상 익숙할 모 사철에 승차했는데 호련히 나타난 수수께끼 무인역인 키사라기 역에 하차했고 그 후의 사건이 4시간에 걸쳐 중계된 괴현상. 2004년에 투고되고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키사라기 역을 대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떠들던 투채널. 그런데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스레 26에 기묘한 상담이 투고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으실까요? 올린 인물은 아이디 하스미. 아마 여자이겠죠. 그녀는 언제나의 전철로 귀갓길에 오르던 중 차 안의 모습이 이상하단 것을 깨닫고 투채널의 중계 스레에 그때의 모습을 투구한 겁니다. 그때의 일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집에 돌아가기 위해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의 신하마마츠역에서 23시 40분 발 전철에 승차했죠. 평소라면 5분 정도면 다음 역에 설 테지만 어쩐지 이날은 20분 이상이나 역에서 서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 주변을 둘러봤더니 5명 정도 타있던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스레 26에 투고했던 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전철은 한동안 계속 달렸으나 이윽고 멈추는 기미가 보이더니 마침내 정차했습니다. 하스미가 하차한 역명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키사라기 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왔더니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울창한 초원과 산이 펼쳐져 있었죠. 새벽 1시가 넘어 인기척도 없고 주변에는 공중전화나 택시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런 역은 들어본 적도 없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철로를 따라 걸으면 언젠가는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하스미는 그 철로를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심야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철로를 묵묵히 걷고 있자 어디선지 모르게 북을 치는 소리와 방울소리가 들려옵니다. 겁에 질려 귀가를 서두르는데 뒤에서 갑자기 철로를 따라 걸으면 위험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영무원이라고 생각해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한쪽 다리가 없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그 후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죠. 다시 철로를 따라 걸어가자 아까 들렸던 북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걸으니 눈앞에 터널이 보여왔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이사누키라고 새겨져 있었죠. 실황으로 인해 투채널 상주자들에게 보고하자 터널을 통과해 달려 등에 응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하스미는 공포를 억누르고 터널을 향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터널을 빠져나간 앞에 낯선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니 가까운 역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아마 거기에는 비즈니스 호텔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스미는 살았다면 안도했죠. 차에 올라탄 하스미가 어딘지를 물어봤더니 히나라고 합니다. 히나라는 곳은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행정구획 중 하나입니다. 승차했던 신 하마마츠에서 120km 이상 떨어져 있어 하스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차는 점점 산속으로 나아가더니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던 운전자는 점점 말이 없어지더니 아무 말도 없게 되었죠. 결국에는 중얼대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스미는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것 같아 틈을 봐서 도망갈 겁니다. 여차할 때를 위해 이것을 마지막 걸로 남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이후로 투채널에서 글이 끊어진 겁니다.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글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1년의 일입니다. 소식이 끊겼던 하스미를 자칭하는 인물로부터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의 일과 후일담이 올라 있었습니다. 친절한 양반이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고 차는 산속으로 나아간 뒤 이윽고 숲속에서 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빛이 보여왔습니다. 빛이 나는 쪽을 보고 있었더니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온 남자는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며 당황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차에 충격이 가해지더니 순식간에 운전석의 남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창밖의 남자는 "운전석의 남자는 없앴다. 바로 도망쳐라. 빗속을 향해 달려." 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 하스미가 빗속으로 달려들어가자 주변 일대가 빛에 휩싸였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곳은 나딕은 평소 다니던 역이었습니다. 역 앞에 세워진 차에서는 하스미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스미의 소식이 끊기고 나서 계속 하스미를 찾던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하스미에게는 하룻밤 사이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스미라고 자칭하는 인물이 당시의 하스미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확증은 없어서 이 후일담은 가짜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죠. 이건 여담인데 이 후일담이 올라온 지 2달 후 다른 사람이 전철에서 졸다가 지나친 결과 키사라기역에 도착했다 라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트위터에서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 철도 마니아들이 검증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첨부한 인물은 트위터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SNS 등에서 키사라기역에 도착했다 라는 유사 투고가 올라와 이세계의 역에 도착했다 라는 이야기가 넷상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마지막 글로부터 14년이 지난 2018년 1월 9일에는 키사라기역의 무대가 되기도 한 시즈오카의 지역신문인 시즈오카 신문 석간에서 엔슈 전철로 키사라기역에 라는 표제를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키사라기역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믿는 이들을 끌어당기는 끝이 없는 매력을 가진 도시전설인 것입니다. 간간 온라인이라는 만화 사이트에서는 하지마리노 야코레샤라는 작품이 단기간 연재되었으며 키사라기역을 주제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도쿄 괴담이라는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투채널의 오컬트판에서 나온 괴담을 드라마화한 투채널의 저주에서는 현세상과는 교신할 수 없지만 왠지 투채널에서만 교신할 수 있는 역이 나오는데 이 키사라기역이 모델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투채널러의 도움을 빌려 이 세계의 역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 작품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키사라기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키사라기역이 있는 곳을 검증했습니다만 하마마츠시의 신 하마마츠에서 23시 40분 발 마지막 전철이 있다는 정보로부터 이끌어내 한때 화제가 되었던 역이 엔슈선의 사기노미야 역입니다. 실제로도 키사라기역이 있는 곳을 특정하려고 이 역에 많은 사람이 방문해 주변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 주변은 주택가로 하스미가 올렸던 초원과 산이 있다, 나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터널이 있다 등의 글이 일치하지 않아 아쉽지만 아니라고 판단되었죠.
이어서 그 후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유력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의 사철인 고묘 전기철도라는 노선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꿈의 고속철도라며 쇼와 초기에 개통되었는데 개통되고 겨우 7년 후인 1935년에 폐선이 됩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모든 선이 운행 정지되게 되어 그 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게 폐선이 된 이유입니다. 이 고묘 전기철도에는 약 90년 전에 카기사카역이라는 역이 존재했었고 당시 그 역 주변으로는 하스미의 정보에 있던 초원과 산이 철로변 일대에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로상에는 이오리 터널이라는 터널이 실제하고 있어 하스미가 올렸던 터널이 있다라는 정보와도 일치하죠. 신기하게도 키사라기역과 카기사카역, 이사노키 터널과 이오리 터널, 왠지 어감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혹시 하스미는 90년 전으로 타임슬립해버린 걸까요? 북소리나 방울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골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리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하고 낭만이 흘러넘치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키사라기역의 존재가 알려진 지금에도 그 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완전히 특정되지는 못했으니 향후 나올 정보에 기대도 됩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철도 관계자 중에서 키사라기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키사라기역이 선로상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다만 실제하고 있지 않은 이 세계의 공간에 오고 말았다 하는 유사 증언도 많아서 그런 괴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익숙한 전철이나 버스에서 문득 깨닫고 보니 차창밖의 풍경이 다르다거나 드라이브 중에 같은 길을 무한 루프하거나 했을 때는 키사라기역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의 행동에 따라서 원래의 세계로 못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사라기역의 전체 줄거리를 상세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물론 구독자님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 23시 14분 투채널에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중계하는 슬에 26에 평소처럼 댓글이 난무하던 중 어떤 상담 내용이 투고됩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으실까요? 투고자의 아이디는 하스미라고 칭했습니다. 아마 여성이겠죠. 실황 형식이라서 게시판에 들어와 있던 투채널러들이 즉시 반응. 일단 빨리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투고자인 하스미는 거기에 대답합니다. 아까부터 모 사철에 승차하고 있는데요. 뭔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체험이나 괴현상에 굶주린 투채널 주민들은 이 댓글을 주목합니다. 참가자들은 게시판에 어떤 식으로든 글을 올려주지 않으면 하며 조르는 글을 올립니다. 하스미는 차 안의 모습이나 상황 등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항상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전철인데요. 조금 아까부터 20분 정도를 역에 서질 않아요. 평소라면 5분 거리이고 길어야 7, 8분이면 정차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승객들은 저 말고 5명이 있는데 전부 자고 있어요. 하스미는 귀가를 위해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 실제하는 신 하마마츠역에서 23시 40분 발에 항상 이용하는 전철에 승차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평소 이용하는 이 전철은 이케야 5분 정도면 다음 역에 정차할 텐데 왠지 오늘은 20분 이상을 계속 달리고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승객 모두가 자고 있다는 것이었죠. 거기서 투채널에다 상담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은 투채널의 주민들은 특급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일단 상황을 올려봐 등등 반응하며 댓글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하스미는 이렇게 말했죠. 지적하신 대로 잘못 탔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또 이상한 것 같으면 상담받고 싶어요. 평소에 전철에 탈 예정이었지만 피로로 잘못 타버린 것일지도 라는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체험이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였죠.
걱정이 된 투채널러들은 일단 제일 끝에 있는 차량으로 가서 차장을 만나보는 건 어때?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스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멈출 기미가 없으니 조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23시 44분. 하스미의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게시판에서는 억측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노선과 승차한 영명을 우선 써봅시다. 전철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앞에 가는 전철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잖아. 차간 거리가 넓은 운행 편수가 적은 노선이 아니라면 말이야. 흥미진진한 투채널러들의 댓글이 난무하던 중 하스미가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할까요? 창문에 가름막이 있어서 차장도 기관사도 안 보이네요. 노선은 시조카현의 사철입니다. 이때 시간이 정각 12시. 평소라면 벌써 하차해서 집에 돌아갔을 텐데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 날짜는 2004년 1월 9일이 됩니다. 차장실을 보러 갔던 하스미의 말로는 운전석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단 몇 명의 잠에 든 승객을 태우고 시간도 늦은 밤, 게다가 기관실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니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하스미가 걱정이 되어 온 투채널의 주민들은 철도회사에 전화해봐. 창문을 두드려보면 어때?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황 형식의 스레라서 하스미는 시키는 대로 기관실 창문을 두드려 보았죠. 그러자 창문을 두드려 봤습니다만 답은 없었어요. 이때의 시간이 12시 8분.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기관사. 대체 뭐가 운전하고 있는 걸까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득교된 투채널의 주민들은 일제히 하스미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는 전철을 탄 거야? 조금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다른 승객에게 상황을 말해본다면? 차창으로는 밖이 안 보여? 지나가는 역 이름이라든가. 10분 남짓 지났을 무렵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조금 속도가 떨어졌어요. 평소에는 터널 같은 건 없었는데 신하마마 지역에서 출발한 전철입니다. 평소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터널을 지나 불안한 기분으로 차 안을 걸어다니는 하스미. 분명히 신하마마츠에서 출발하는 전철에 올랐을 텐데요. 그러나 아무리 가도 전철은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의외의 댓글이 달립니다. 멈출 것 같아요. 역처럼 보입니다. 이때의 시간은 12시 23분. 지금 키사라기역에 정차 중인데 내려야 할까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역인데. 멈출 기미가 없던 전철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정차했습니다. 평소라면 5분 정도면 멈출 전철은 23시 40분부터 12시 25분에 올린 댓글 시간까지 45분은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차한 역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역 이름이었죠. 그 이름은 키사라기역. 실제하지 않는 역인 키사라기역.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인역이네요. 제가 탔던 전철은 11시 40분이었던 거로 생각됩니다. 이때의 시간은 12시 25분. 불안 속에서 하스미는 낯선 역에서 내리고 맙니다. 영명을 들은 투채널러들은 모두 검색해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터넷 검색어로도 나오지 않는 영명이었죠. 걱정이 된 모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키사라기역은 안 나와. 키사라기는 히라가나로 돼 있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로 갈 일도 아닌 것 같네. 하지만 낯선 땅이라니 무섭다. 그러자 하스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시간표를 찾는 중인데 없어요. 전철은 아직 서 있는데 다시 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쓰는 동안 가버렸네요. 무심코 내린 하스미는 역내 시간표를 찾으면서 불안해져 다시 한번 올라타는 게 좋을까 하고 댓글을 쓰는 동안 불행하게도 전철이 출발해버린 겁니다. 잠시 후 하스미에게서 다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키사라기역 위치를 부모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도로 알아보고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섭죠?
두려워진 하스미는 집에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된 거죠. 전화를 받은 부모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데리러 와줄 것을 부탁해보지만 부모님도 키사라 기역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도를 조사한 뒤 데리러 온다고 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무렵. 부모님도 필시 걱정이 될 겁니다. 투채널의 주민들은 하스미에게 일제히 물어봅니다. 근처에 공중전화 있으면 전화번호부에서 택시회사를 찾아서 전화해봐. 다른 사람은 어땠어? 내린 건 너뿐이야? 나도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키사라 기역이라는 영명은 나오질 않았어. 신하마마치 언저리에 있는 게 틀림없어? 투채널 게시판을 확인하며 영내를 걸어가며 하스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중전화는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리지 않아서 지금 저 혼자입니다. 영명은 키사라기가 틀림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투채널 주민 중 하나가 이렇게 씁니다. 지금 살짝 조사해봤더니 귀신 귀라고 쓰고 이걸 키사라기라고 읽네. 귀신역이라고? 무서워. 귀신 귀자는 읽는 방법이 오니, 오니야나기, 키사라기, 미니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키사라기역을 한자로 하면 귀역, 즉 귀신역이라고도 쓰여진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달력의 2월을 가리키는 여월을 키사라기라고 읽는데 음력 2월 15일 석가모니의 입적일에 옷을 갈아입힌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투채널 게시판에서는 하스미를 걱정하는 자들과 이건 주작이라는 자들의 의견이 나뉘어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립니다. 맞아요. 패닉이 돼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철로를 따라 걸으면서 부모님 전화를 기다립니다. 아까 핸드폰 서비스로 타운 정보를 조사해봤습니다만 자꾸 제가 있는 지점이 에러가 납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을 본 투채널의 주민들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었죠. 주변은 어떤 곳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산이 보인다든가 말이지. 밭이 있다든가 온통 초원이라든가 바다가 보인다든가 그런 특징을 알려줘. 인터넷으로 조사해봐도 나오지 않는 영명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질문이겠죠. 질문에 대해 하스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초원이나 산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철로를 거슬러 가면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작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다시 곤란해지게 되면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역을 나가자 울창한 초목과 멀리서는 산 그림자가 보여올 뿐으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역이라고 해도 역을 떠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스미는 키사라역을 나와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주작이라며 남의 일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 하스미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았죠. 하스미 씨, 부탁이니까 택시를 불러봐요. 이런 시간에 섣불리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휴대폰은 터지는 거야?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경찰을 부르면 한방 해결될 텐데. 그러자 거기에 답하는 것처럼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어딘지를 모르겠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조금 저항감은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이때의 시간은 1시 30분이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하며 아무것도 없는 철로 옆 시골길을 터벅터벅 계속해서 걷던 하스미는 생각난 듯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무래도 전화는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걸어갑니다. 투채널의 주민들이 억측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던 25분 뒤 하스미로부터 댓글이 달립니다. 110번으로 걸어서 열심히 현재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장난 전화라며 혼나고 말았어요. 무서워서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간이 1시 55분이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 같은 게 들리고 거기에 섞여서 방울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솔직히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1시 57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딱 축 3시. 철로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인지 멀리서 북을 치는 소리 같은 것과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 같은 게 들려온다고 합니다. 투채널의 주민들도 역시 북소리하고 방울소리? 이런 한밤중에 축제라고? 등등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보질 못하겠어요. 이 글에 반응했던 투채널의 주민들은 달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라는 글과 아무래도 역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글들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자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글이 달립니다. 이봐, 위험하니까 철로 위를 걸어가면 안 돼! 라며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쳐서 영무원인가 생각해 돌아봤더니 10m 정도 뒤에 한쪽 다리만 있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만 사라져버렸어요. 이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백귀 야행이야! 돌아보지 말고 뛰어! 하며 투채널의 주민들은 답합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하스미는 더 이상은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북소리 같은 소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2시 13분이었습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를 낯선 밤길을 계속해서 걷던 하스미에게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4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아침이야. 그때까지 파이팅이야. 라는 응원도 있는 반면 이봐, 달리라고. 뛰어! 못 쫓아오게. 라며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투채널의 주민은 이렇게 말했죠. 하스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쓴 글에선 사람의 느낌이 나질 않아. 자각하지 못하면 성불할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스미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넘어진 상처에서 피도 나오고요. 부러진 하이힐도 꼭 갖고 있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밤길을 계속해서 걷는 본인과는 다르게 투채널 게시판에서 상태를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에서 헤매는지도 모를 하스미에게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도 무리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던 중 게시판에서 묘하게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처럼 유도하는 댓글도 많이 보이게 되죠. 맨발이라도 달려! 살고 싶으면 달려! 아픈 건 거기서만이야! 뒤를 돌아보지 마! 역도 전철도 이미 사라져버려. 이젠 이 세상에는 없어. 터널 넘어 산자들의 세계로 달려! 반복한다. 이미 역은 사라졌어. 뒤로 돌아갈 때가 아니야. 터널을 빠져나가. 이승으로 달려! 일단 터널을 빠져나가면 안전할 거라 봐. 터널을 나가면 바로 신고하고 보호받길 바래. 그러자 15분쯤 지났을 무렵 하스미의 댓글이 달립니다. 집에 전화했어요.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의 시간은 2시 35분이었습니다. 섬뜩한 북소리도 다가오고 거기다 댓글을 보고 불안해진 하스미는 다시 부모님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가 지도에 없는 이상 부모님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이대로 멈춰 있을 수도 없어 하스미는 터널을 향해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자 10분 뒤 하스미에게서 보고의 글이 올라오죠. 어떻게든 터널 앞까지 왔는데 이름이 이사누키네요. 소리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터널을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스미가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가면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2시 45분. 터널의 이름은 이사누키. 재차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 수수께끼의 지명이었죠. 밤길을 걷다가 겨우 도착한 터널이었지만 인기척이었고 괴이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소라면 들어가기조차 주저할 만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게시판에서는 터널로 이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전철도 역도 이미 없어.
돌아갈 때가 아니야. 널 쫓는 사람도 없어. 들리는 북소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거의 환상이다. 터널 반대편으로 달려. 멈춘다면 어떤 세상도 아닌 곳에 빠져 신음하게 될 뿐이야. 25분 뒤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 댓글을 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분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긴 터널이었을까요? 터널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누가 서 있네요. 조언해 주신 대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라 하스미를 귀신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간 곳에선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귀신으로 착각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하스미였지만 제3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터널 앞에 서 있는 인물 쪽이 귀신일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본 투채널의 주민들 중에서는 기다려 하스미, 가지마 하는 댓글이나 멈춰, 위험해 그거 등등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스미는 터널을 빠져나가도록 인도한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었죠.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걱정키쳐 미안합니다. 친절한 분으로 근처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있다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 20분이었습니다. 터널 앞에 서 있던 인물은 친절한 분으로 근처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밤길을 걷고 있을 때 하이힐이 부러지고 말았다 라는 댓글을 달던 것에서 하스미는 여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 3시를 넘어서 친절해 보이기는 하지만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탄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공포와 불안으로 피로에 찌든 하스미에게 냉정한 판단이 나올 수도 없으니 그냥 차에 올라타고 맙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여쭸더니 희나라고 하시는데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때의 시간은 3시 29분. 몇 분 뒤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물었더니 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희나라는 지명은 확실히 존재하는데요. 장소는 시조과현 후지시에서 탄 신 하마마치역에서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투채널의 주민들도 역시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하스미에게서 댓글이 다시 달렸습니다. 아까보다 점점 산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차를 세울 장소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시간이 새벽 3시 37분이었습니다. 살았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하스미를 태운 차는 역은커녕 산길을 나아가더니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절해 보이던 인물도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젠 배터리도 다 됐어요. 이 사람 이상합니다. 그래서 틈을 봐 도망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부터 영문 모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일단 이것으로 마지막 댓글을 올립니다. 이때 시간이 3시 44분이었습니다. 이 3시 44분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하스미의 소식은 사라지게 됐죠. 이 이후로 게시판에 상주하던 투채널의 주민들의 억측이나 다른 게시판이 차례로 생겼습니다만 하스미에게서의 댓글은 끊어지고 어느새인가 도시전설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하스미는 7년 후 정말로 다시 돌아왔고 그 7년이 하스미에게는 하룻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스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 억측과 말 같지 않은 쓰레기 영화, 드라마들로 이 도시전설이 많이 망가졌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고 놔두면 엄청난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비약과 어줍지 않은 상상력으로 망쳐버리는 현 일본 공포계의 현실. 이것은 정말 귀를 환하게 만듭니다. 주온이나 링을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신선했던 공포는 이젠 일본 영화에선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